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서로에게 얽히며 펜션방 안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길은 더욱 깊어졌고 젖은 살결이 부딪힐 때마다 온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스며든 달빛에 드러난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그와 하나가 되어 뒤엉켜 있는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한순간의 착각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위험하고도 아찔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준호는 인테리어 일을 하며 살아가는 55세의 남자였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꾸준히 등산과 헬스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 관리는 확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2살 어린 아내 김은희와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사소한 일로도 매일 다투게 되곤 했다. 은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풀며 준호를 쳐다보았다. 여보, 설거지 좀 해놔. 준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나왔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돼? 은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나? 왜 맨날 기분 나쁘게 명령이야? 하라면 하지? 왜 맨날 그렇게 말이 많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날카로운 소리만 나갔다. 아,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은희는 고개를 돌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매일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예전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권태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준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최상우라는 친구였다. 그와 동갑이었다. 이 친구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명품 옷만 입고 다녔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다. 바로 13살이나 어린 젊은 아내와의 뜨거운 잠자리 이야기였다. 상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껄껄 웃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 젊은 여자랑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상우야,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수진이는 정말 끝내줘. 요가 강사라 그런지 몸매도 탱글탱글하고 밤에는 정말 뜨겁다니까? 하루에 3번도 걷드네. 상우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얘야, 그만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준호가 핀잔을 주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상우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신이 나 보였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준호도 속으로는 부러웠다. 집에서는 아내와 말다툼만 하고 밤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데 이 친구는 젊은 아내와 매일 사랑을 나눈다니 말이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며칠 전에는 상우 부부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새로 이사한 집이 정말 멋있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놓고 말이다. 와, 상우야, 집 정말 잘 꾸며놨네. 얼마나 들었어? 준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에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상우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뿌듯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상우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근데 오빠, 몸매 정말 좋으시네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42세라고 하는데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었다. 요가 강사답게 탄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취미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오빠는 운동을 안 해서 배만 나오고 있어요. 수진이 이렇게 말하면서 준호의 팔뚝을 살짝 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할까? 수진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빨리 와서 손님들께 차라도 대접해. 상우가 부엌 쪽에서 소리쳤다. 상우가 부르자 수진은 아쉬운 듯 준호에게서 떨어졌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다. 차를 따라줄 때도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꼭 그의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다. 오빠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헬스랑 가끔 수영도 하고 그래요. 준호는 왠지 모르게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저도 수영 배우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다. 아내 은희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다. 은희는 평소답게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준호는 왠지 마음이 두근거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마디 했다. 차 안의 침묵을 깨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 친구 와이프 수진 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준호는 괜히 찔려서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남편 친구한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은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 그냥 처음 보는 자리라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친근하게 대해준 거 아닐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변명했다.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내의 말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가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들켰나 싶어서 말이다.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의 몸매와 향기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좋은 핑계가 생겼다. 바로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가을이니까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 갑자기 왜? 상우의 목소리는 의아해했다. 아니, 요즘 일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여행 가겠어? 그것도 그렇네. 어디로 갈 건데? 설악산 쪽으로 가서 단풍도 보고 바닷가 펜션에서 하룻밤 묵고 오면 어떨까? 내가 알아볼게. 준호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상우는 흔쾌히 동의했다. 아마 수진과 함께 로맨틱한 여행을 기대했을 것이다. 준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집에 와서 은희에게 말했더니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굳이 가야 해? 집에서 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가끔은 이런 것도 해야지.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었는지 당신 기억나? 준호가 설득하듯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거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자. 결국 은희도 따라오기로 했다. 준호는 인터넷으로 설악산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말이다. 여행 당일 상우 부부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뒷자리에 앉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미모는 더욱 빛났다. 준호 오빠, 평소에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운전도 진짜 잘하시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고마워요. 경치 구경하면서 가니까 좋네요.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백미러로 수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 미소에 준호의 마음은 흔들렸다.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상우는 벌써 조금 취한 상태였다. 얘야, 준호야. 오늘 밤에는 정말 끝내주게 놀자. 상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 벌써 취했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아니야.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수진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정말 기대된다고. 상우는 이런 말을 하면서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수진은 슬쩍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와 준호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다시 마주쳤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다. 펜션 주인이 추천해준 치킨과 족발을 주문해서 거실에서 함께 먹기로 했다. 상우는 도착하자마자 소주를 꺼내 들었다. 준호와 아내, 수진은 적당히 마셨는데 상우는 계속 술잔을 비웠다. 자기야, 술 좀 천천히 마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수진이 상우를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여행 왔으니까 실컷 마셔야지. 준호 오빠도 말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금방 뻗어버릴 거예요. 수진이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준호는 상우가 많이 취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상우야, 수진 씨 말이 맞다. 내일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 준호는 마지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 분위기에서 술 안 마시면 뭔 재미로 여행을 와? 결국 상우는 완전히 취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비틀거리며 들어간 그는 바로 침대에 쓰러졌는지 곧바로 우렁차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술을 마실까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원래 술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젊을 때부터 저랬거든요. 준호가 위로하듯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여행 와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수진 씨가 나이 많은 남편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태수가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오빠처럼 절제할 줄 아는 분이 부럽네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왜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만 신경 써? 남의 여자는 신경 끄고 나한테나 좀 관심 가져주면 안 돼? 차갑게 쏘아붙이는 은희의 말투에 준호도 화가 났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결국 그들 부부는 또 말다툼을 시작했다. 수진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저기,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우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희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거실 소파로 가더니 그냥 거기서 자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은희야, 그러지 말고 방에서 자.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됐어. 나는 여기서 잘 거야. 어차피 분위기도 이렇게 된걸. 은희는 정말 고집스럽게 소파에 누워버렸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데 수진에 대한 생각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 수진이 그에게 보내준 따뜻한 시선들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거실에서 자고 있고 상우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고 그는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그의 침대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준호는 아내가 화를 풀고 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침대 옆에서 옷 벗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옆으로 스며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런 스킨십이 없었던 터라 그도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탄력 넘치고 여성스러운 몸매,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격렬하고도 뜨거운 시간이 흘렀다. 그가 알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었다. 한참 후 모든 게 만족스럽게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건 아내가 아니었다. 긴 머리가 흘러내린 채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급하게 거실을 확인했다. 은희는 여전히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깊게 잠들어 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정말 수진이 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급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수진이 몸을 돌리더니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의 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작게 속삭였다. 그의 귓가에 닿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준호에게는 소름이 돋는 소리였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빠.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수진은 잠시 그를 더 꽉 안고 있다가 미련이 남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스르르 옆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누워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침대에 남은 그녀의 향기와 흔적들이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죄책감에 몸이 떨렸다.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과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쾌감이 느껴졌다. 수진의 탱탱한 몸매와 뜨거운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속삭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그 순간이 반복되었다.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인 채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거실로 나가니 은희가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그럭저럭. 준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은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곧이어 상우와 수진도 나왔다. 상우는 숙취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수진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아, 머리야.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상우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러게 내가 말렸잖아. 수진이 상우에게 말했지만 준호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준호 오빠, 커피 드릴까요? 수진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 고마워요. 수진이 커피를 건네줄 때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어젯밤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호는 급히 손을 뗐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는 계속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상우와 대화하고 있었고 그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백미러로 그녀를 보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 수진이 그의 곁을 지나며 작게 말했다. 오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알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자꾸 그녀가 떠올랐다. 특히 그날 밤에 황홀하고 짜릿했던 순간들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진과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였다. 상우를 통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직접 연락할 핑계도 마땅치 않았다.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상우야, 우리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여행 사진들 공유하는 거 어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준호는 서둘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 드디어 수진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개인 카톡을 보냈다. 수진 씨, 혹시 그날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오빠도 저랑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직설적인 답장에 당황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곧이어 또 다른 카톡이 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우 오빠는 정력이 너무 약해서 저를 밤에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준호 오빠는 달랐어요. 그 말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빠, 괜찮으시면 우리 애인 할래요? 이렇게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어쩔 줄 몰라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게 조심히 만나면 되잖아요. 오빠도 원하시는 거 맞죠?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며칠 후, 때마침 지방 출장 일정이 생겼다. 그걸 핑계 삼기로 했다. 여보, 내일부터 이틀 정도 부산 출장 가야 해.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은희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는 수진에게 곧바로 카톡을 보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출장 핑계로 하루 정도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조용한 곳으로 알아볼게요. 다음 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모텔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수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마주 안으며 속삭였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날 그들은 펜션에서 보냈던 그때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서로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다. 오빠,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수진이 그의 가슴에 기댄 채 물었다. 뭐든지 말해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사모님과는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안 좋아요. 매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수진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저희 남편은 어떤지 아세요? 상우, 걔가 어때서? 겉으로는 잘 나가 보여도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밤에도 저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툭하면 정력 좋다고 자랑하는 상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준호는 놀라서 물었다. 네, 그쪽으로는 정말 심각해요. 매일 금방 끝나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상우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온 거예요? 참고 살았죠?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정력이 좋은 남자랑 하는 게 어떤 건지를요. 수진의 말에 그는 더욱 빠져들었다.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연히 조심할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주 만나기만 해요. 수진은 정말 그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항상 외딴 모텔이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관계였다. 어느 날은 모텔 주차장에서 상우와 아는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우리 봤을까요? 수진이 속삭였다. 아니에요, 오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녀는 침착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다가는 언젠가 들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진에 대한 욕망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수진은 그에게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만족해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연락이 왔다. 오빠, 오늘은 왜 연락 안 주세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저 없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물론 보고 싶죠. 그럼 내일 만나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만났을 때
수진이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오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주 만나기만 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수진의 눈빛이 점점 간절해지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은 그의 엄청난 정력에 푹 빠져 있었다. 만날 때마다 더욱 적극적이었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상우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났던 김 사장을 마주친 것이다. 다행히 수진은 먼저 나가고 그 혼자 있을 때였지만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 박 사장, 여기서 뭐 해요? 김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 사장님.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요. 그는 간신히 둘러댔다. 그래요. 근데 이런 곳에서 미팅, 상대방이 이 근처에 일이 있다고 해서요. 겨우 둘러댔지만 김 사장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늘 모텔에서 아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누구요? 설마 상우 오빠는 아니죠? 아니에요. 하지만 상우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는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수진은 여전히 태연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대담했다. 그래도 당분간은 만나지 말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싫어요. 오빠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진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여보, 요즘 자주 늦네. 출장도 전보다 많아진 것 같고, 일이 많아서 그래? 경기도 안 좋은데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다행히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 수진은 오히려 더 만나자고 했다. 오빠, 저 오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당분간은 연락도 줄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상우 오빠가 맨날 스트레스만 주고 오빠만이 제 유일한 위안인데 조금만 참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돼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 미치게 하지 말아요. 수진의 메시지가 점점 간절해졌다. 때로는 협박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다. 수진을 달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빠,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죠? 글쎄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게 조심히 해요. 다른 곳에서 만나든지. 수진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날 모텔을 나올 때도 주변을 여러 번 살펴야 했다. 혹시 또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서였다. 집에 들어가니 은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그녀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저녁은 먹었고? 응, 밖에서 먹고 왔어.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뭘 먹었는지까지 물어봤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관심도 없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점점 그에게 무관심해지는데 수진은 점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안전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욕망을 끊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몸, 그리고 그만을 원하는 간절한 눈빛이 계속 그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밤, 그는 수진과의 만남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다. 벌써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두웠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위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도시락통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늦으면 전자레인지 1분, 은희의 글씨였다. 반찬통을 열어보니 그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과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작업복을 벗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파스 2개와 종합 비타민이었다.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게 말이다. 그리고 작업복 소매를 보니 실밥이 풀린 부분이 손바느질로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다. 아, 은희가 해놨구나. 문득 지난 25년이 떠올랐다. 은희는 늘 이런 식이었다. 말은 별로 없지만 그를 챙기는 일은 빠뜨린 적이 없었다. 새벽에 일찍 나가면 도시락을 싸주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챙겨주고 옷이 해지면 조용히 수선해 놓고. 그런데 지금 그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오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침실로 들어가니 은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불을 끄고 옆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과의 만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황홀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눈빛들이,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다. 무뚝뚝하지만 늘 그를 챙겨온 25년의 세월이 다음 날부터 마음이 복잡해졌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다. 오빠, 언제 만나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는요? 글쎄요. 일정을 봐야겠어요. 오빠,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한테 실증 나신 거예요. 수진의 메시지가 점점 예민해졌다. 일주일 후에 결국 만났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오빠, 요즘 왜 이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수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시선을 피했다.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 같고.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정을 느끼지 못했다. 수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준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그만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더 늦기 전에 끝냅시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상처받기 전에 정리해야 해요. 오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싫어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싫어요.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미치게 하지 말아요. 수진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저도 수진 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욕망이에요. 잠깐의 일시적인 욕망.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진짜 너무해요. 저를 이용만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으면 저랑 계속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민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수진은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좋아요. 하지만 오빠도 각오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드릴 거예요. 수진 씨,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 먼저 나가버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다. 드디어 끝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수진의 마지막 말이 걱정스러웠다. 집에 들어가니 은희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들어왔어. 손 씻고 와. 응.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일상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야. 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늘 고마워. 은희가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다.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별말을 다 하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뭔가 할 것 같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별을 통보한 후 며칠은 조용했다. 수진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았고 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그때였다. 갑자기 수진에게서 카톡이 왔다. 오빠, 저 힘들어요.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빠, 제발요. 한 번만 더 만나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가 답장 안 하시면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점 절망적인 내용들이었다. 며칠 후에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은희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은희가 물었다. 아, 모르는 번호네. 스팸 전화인가 봐.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설마 수진이 다른 번호로 거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수진이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수진 씨, 그만해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오빠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오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빠도 알고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다.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다. 혹시 수진이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였다. 일주일 후에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야, 큰일 났다. 뭔 일인데?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부도가 났다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이야?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투자했던 것들도 다 날아갔고. 상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채권자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어.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해?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수진이가 더 큰일이야. 스트레스 때문인지 완전히 이상해졌어. 이상해졌다고? 맨날 울고 있고 밥도 안 먹고 가끔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 때문인 건 아닐까 싶어서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서울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언제 떠날 거야? 이번 주 안에는 떠나야 할 것 같아. 더 있으면 채권자들 때문에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상우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후에 상우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준호야, 우리 오늘 떠난다. 그동안 좋은 친구여서 고마웠어. 조심히 가, 그리고 힘내. 고마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연락할게. 그렇게 상우와 수진은 서울을 떠났다. 며칠 후에 상우가 살던 집 앞을 지나가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아내에게는 들키지 않고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은희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은희가 물었다.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요즘 일이 잘 풀리나 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나저나 상우 씨 연락 받았어? 갑자기 이사했다며. 응,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 그래. 부인분은 어떡하셨을까? 같이 내려갔겠지?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산책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말이다.
젊고 아름다운 수진과의 뜨거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건 결국 일시적인 욕망이었다. 하지만 25년을 함께한 은희와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었다. 상우 부부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서서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은희와 사소한 일로 다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다툼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보, 설거지 좀 해요. 알았어. 금방 할게. 진짜 할 거예요. 맨날 금방 한다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미안해. 이번엔 정말로 할게. 어느 일요일 오후, 은희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외출이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사야겠네. 고등어.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당신 보충 좀 해야지. 은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를 챙겨줬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다.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수진이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우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은희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25년 동안 은희는 늘 이런 모습이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늘 그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수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소중함을 못 느꼈다. 오히려 지겹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화려한 외모나 뜨거운 열정보다도 함께한 세월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물어봤다. 그냥. 당신이 예뻐 보여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사람 민망하게. 은희가 부끄러워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던 걸 그는 보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펜션에서 수진과 관계를 갖게 된 순간부터 은밀한 만남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시간들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뻔했다. 젊고 화려한 유혹은 잠깐이었지만 함께한 세월은 길었다. 욕망은 죄책감만 남겼고 진짜 그의 곁을 지켜준 건 무심한 듯 따뜻한 아내의 진심이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보다도 평범하지만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함이 더 크다는 것을. 55세,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은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다.